붉은 제복의 대열과 청동방패의 모습은 300년 동안이나 적들을 항복시키고 도망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수적으로는 열세이면서도 이웃을 지배할 수 있었던 이 사회의 핵심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스파르타 전사들의 의식을 어렴풋이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그 사회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인 이들의 시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티르테우스는 아주 영향력이 있는 시인이었습니다. 그의 시인은 스파르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는 시를 통해서 스파르타인들의 사기를 높여주었죠. 그러면서 그는 스파르타의 목소리가 됐습니다. 전선에 늙은 병사가 누워있는 모습은 충격적이다. 백발과 흰 수염을 하고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는 늙은 전사의 모습은 차마 볼 수 없는 을신연스러운 광경이다. 그러나 아직도 꽃다운 젊음을 간직한 병사일 땐 모든 것이 아름답다. 살아있다면 동료들과 여성들의 아낌을 받으리라. 앞으로 진격하다 쓰러져 장렬하게 죽은 그의 모습은 숭고하도다. 병사들이여, 땅에 뿌리를 박듯이 다리를 뻗고 입술을 굳게 깨물고 조국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적은 수의 인구를 가진 도시국가가 2,500만 명을 노예로 삼고 이웃의 강한 나라들을 동맹으로 규합해 페르시아의 100만 군대를 무찌르게 해준 스파르타 정신이었습니다. 기원전 5세기 말, 스파르타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에 휘말려들어 가장 강력한 이웃인 아테네 제국을 지배하기 위해 싸움을 벌입니다. 스파르타는 역사상 처음으로 벼랑 위에 서게 되죠. 초기 전투에서는 많은 영웅들과 영웅의 무용담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영웅들과 함께 그런 무용담마저 사라지게 만들었죠. 성들은 포위당하고 인질들은 살육되고 무고한 양민이 무차별 죽임을 당했죠. 이것은 고대의 덕목을 무시한 최초의 현대전이었습니다. 새로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스파르타는 강력한 해군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한 번도 가져보지 않았던 돈이 필요했죠. 기금을 모으기 위해 그들은 자신들 못지않게 아테네를 무시하던 페르시아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페르시아는 스파르타와의 동맹을 생각해보지만 새로운 전술 고문이 반대를 하고 나섭니다. 그는 알키비아데스였죠. 지난 2년간 스파르타의 든든한 협력자였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계략을 꾸미고 있었죠. 어디서나 금지된 일을 하면서 신출귀몰한 재능으로 재주를 부렸습니다. 그의 술수에는 아무도 당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소아시아 총독인 티사페르네스를 등에 업고 한때 스파르타로 전향했던 아테네인 알키비아데스는 이제 제3자의 위치에서 전쟁을 조종합니다. 알키비아데스는 스파르타를 도와주지 않음으로써 스파르타와 아테네 동맹국 양쪽을 다 지치게 만들어야 한다고 페르시아를 설득했죠. 둘이 싸우게 두자는 정책인데 페르시아로서는 매우 영리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스파르타는 여러 나라 정부와 개인들로부터 새로운 해군력을 강화할 자금을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한편 알키비아데스가 아테네의 충성심을 계속 보이자 페르시아로부터 신임을 잃게 됩니다. 체포당할 것이 두려운 그는 페르시아를 떠납니다. 그리스에서 영향력을 얻기 위해서죠. 알키비아데스는 놀라운 재능을 지닌 인물입니다. 그는 교육도 잘 받은 데다 카리스마가 있었고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그가 만지는 것은 모두가 황금으로 변했죠. 잠시 동안이지만요. 알키비아데스는 다시 한번 아테네에다 자신의 카리스마를 발휘해봅니다. 4년 전 자신을 추방했던 나라였죠. 기원전 411년 아직도 충성을 바치는 소수의 지지자들이 그를 다시 아테네의 총사령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아리스토파네스는 개구리라는 시에서 알키비아데스를 이렇게 묘사했어요. 그들은 그를 사랑했고 또 미워했지만 그가 없이는 살 수 없었다. 이제 두 번째로 권력의 자리에 오른 알키비아데스는 아테네를 승리로 이끄는 듯이 보였습니다. 스파르타가 더 우수한 함대를 갖고 있었지만 아테네는 끈질기게 제국을 지켜나갔습니다. 아테네는 싸움에서 계속 스파르타를 이겼습니다. 사실 스파르타는 기원전 407년 노티움 해전을 막기까지는 한 번도 승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노티움 해전에서 리산데르 제독의 지휘하에 스파르타는 수많은 아테네 군함을 침몰시켰습니다. 하지만 노티움 해전은 알키비아데스와 아테네의 연합전선을 쳐부셨다는 데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노티움 해전에서 사령관 역할을 하고 있던 알키비아데스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선출된 장군이 아닌 자기 개인 함정의 키자비에게 함대를 맡겼습니다. 이 키자비는 알키비아데스의 명령도 따르지 않다가 스파르타 장수 리산데르의 술수에 빠져들고 맙니다. 아테네는 재기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패했습니다. 그 뒤로 알키비아데스는 다시는 아테네로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기원전 405년 스파르타는 한때 위대했던 아테네 해군의 남은 전력마저 완전히 제거할 태세를 취했습니다. 리산데르는 아이고스 포타미에 있는 아테네 해군을 공격할 계획을 세웠죠. 망명 중이던 알키비아데스는 리산데르의 계획을 알고 아테네의 옛 친구들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알키비아데스가 물러나고 아테네인들이 겨우 한숨을 돌리고 있을 때 그가 돌아와 충고를 하죠. 이번엔 구세주나 다름없었는데 그들은 무시합니다. 당신은 도저히 믿을 인물이 못 된다. 이런 반응이죠. 그동안은 몰라도 이번엔 아닌데 말이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아테네는 패배합니다. 알키비아데스의 운도 마침내 다하고 말았습니다. 아테네가 패하자 그는 운둔을 했고 그 과정에서 재산도 모두 빼앗겼습니다. 알키비아데스는 이번에도 또다시 불륜 사건으로 인해서 불명예스럽게 죽게 됩니다. 분노한 여자 측 친척에게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는 다른 사람들을 마음대로 쥐고 놀기를 즐겼습니다. 결국 자신의 꾀에 빠져서 종말을 맞았죠. 하지만 그가 걸었던 길은 특이한 인생 행로였습니다. 그리스의 역사상 그토록 다재다능하고 흥미로운 인물은 없었어요. 자신에게는 치명적이었지만요. 아이고스 포타미에서 패배한 뒤 아테네군이 파라에우스 성벽 뒤로 숨자 스파르타의 리산데르는 이 항구 도시를 해군력으로 봉쇄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함대마저 잃어버리자 아테네는 성 안의 생필품을 보급해 줄 수가 없게 됐죠. 몇 달 뒤면은 모두 굶어 죽게 돼 있었습니다. 기원전 404년 아테네는 결국 패망했습니다. 리산데르는 성 안으로 들어가 정부와 국민을 장악했습니다. 27년간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끝이 난 거죠. 아테네 사람들은 전쟁 동안 자기들이 다른 도시 국가들에게 했던 일을 그대로 당하게 되자 넋을 잃었습니다. 남자는 모두 죽이고 여자와 아이들은 노예로 삼았던 일들을 고스란히 자기들이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스파르타의 가장 강력한 동맹인 테베와 코린트에서 아테네를 모두 불태우고 주민을 노예로 삼으라는 강력한 압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파르타는 아테네를 전혀 다른 운명으로 이끌고 갑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가 되새겨봐야 할 것은 승리한 쪽이 스파르타라기보다는 아테네라는 사실입니다. 스파르타가 아테네를 멸망시키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이었죠. 스파르타인들 중에는 멸망시키자는 사람들도 있었고 아테네에도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테네를 살려두자는 것은 자비심에서가 아니라 전략상에 필요해서였습니다. 동맹국들은 아테네를 완전히 멸망시키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리산데르는 그 힘의 공백을 테베와 같은 도시국가가 메울까봐 우려했어요. 이미 스파르타는
패배와 분쟁이 있었으니까요. 스파르타로서는 만약 우리가 아테네를 멸망시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대외 정책의 시작은 곧 스파르타에겐 종말의 시작이었죠. 때는 기원전 404년, 27년간의 펠로폰네소스 전쟁도 아테네의 황금 시대도 모두 끝이 났습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 결과 전 세대가 전쟁밖에는 배운 것이 없게 됐습니다. 온 세대가 창조적인 재능을 건축이나 문학, 도시계획과 같은 일에 투자하지 못했죠. 그래서 아크로폴리스에서는 신전 공사가 끝나지 않은 채 그대로 있었어요. 위대한 극작가나 역사가들도 점차 사라져갔습니다. 아테네는 스파르타가 자신들의 제국을 지배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스파르타는 해군을 빼앗아갑니다. 방어할 수 없도록 성벽도 허물라고 강요하죠. 제국도 자금도 함대도 없이 스파르타 동맹국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방도 적도 스파르타의 노선을 따라가지요. 아테네에 새로 설립된 정부는 민주주의였던 도시국가를 작은 스파르타로 변모시킵니다. 스파르타는 어디에서든 민주주의를 없애고 과도 체제를 도입하는 것을 자신들의 업으로 삼았습니다. 민주주의는 전쟁터와 같고 대중들의 열기가 너무 고조되는 경향이 있어서 무질서하고 외래 사상에 노출되기 쉽다고 생각했죠. 스파르타는 아테네에 평화를 주는 조건으로 30명의 친스파르타 아테네인이 감시하는 과두 체제를 설립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30인의 독재자로 알려지게 되죠. 아테네를 인수해 자기식의 나라를 만들려고 시도하지만 그것은 큰 실패로 돌아갑니다. 외교관이라기보다는 해군 제독이었던 리산데리의 지휘 아래 소위 30인의 독재자들은 아테네 안의 반스파르타 세력에 대한 소탕 작전을 시작합니다. 스파르타는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다. 아테네는 사상 최악의 내전을 치르게 되죠. 1500명의 아테네 시민이 목숨을 잃습니다. 당시 아테네 성인 남자 인구가 약 202만 5천 명 정도였다고 생각할 때 이건 어마어마한 비율입니다. 소탕 작전은 너무나도 큰 유혈을 불러와서 망명했던 민주 인사들이 아테네를 탈환하기 위해 돌아와 스파르타 왕의 지원을 얻을 정도였습니다. 이제는 스파르타에서 여러 왕들 중 하나가 된 파우사니아스는 전통을 중시하는 사람으로서 리산데르의 노선에 반대하고 진행 중인 모든 조치에 대해 반감을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왕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있었던 것이죠. 아테네에 승리하고 몇 달 뒤 스파르타의 여론은 극심하게 분열됐습니다. 나머지 나라들도 입장을 선택하라는 강요를 받았고 중도 노선은 대량 학살당했습니다. 전쟁 이후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는 과도 정치와 민주주의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온건파와 정치, 경제적인 격차를 극복하려던 사람들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보아도 승자가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아테네는 전쟁에 지고 제국을 잃었습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 이전의 강력한 제국으로는 다시는 돌아갈 수 없었죠. 재미있는 것은 스파르타는 전쟁에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황폐해졌습니다. 스파르타가 승리의 순간에 멸망의 초석을 놓고 있었다는 사실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죠. 아테네에 과두 정부를 수립한 뒤 리산데르는 아테네 제국 내의 도시국가들을 가능한 한 많이 인수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10개 동맹국에 과두 체제를 수립했습니다. 동맹국들은 제국에서 해방되기는커녕 하나의 체제만을 강요당하자 도리어 아테네 통치 시절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아크로폴리스와 아테네의 민주주의를 스파르타의 보리빵과 맞바꾸고 싶을까요? 아니면 아테네의 드라크마 은화를 스파르타의 납조겁과 바꾸고 싶어 할까요? 아무도 원치 않습니다. 아테네인들과는 달리 스파르타인들은 웅변에도 능하지 못해서 자신들의 이상을 제시할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새로 정복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도력이 필요했지만 스파르타 문화에는 그러한 자질이 부족했습니다. 스파르타 문화의 근본적인 취약성은 상상력의 부족입니다. 스파르타에서는 중요시되지 않았던 자질이죠. 대담성도 없고 매력도 없습니다. 다른 그리스인들을 마치 개처럼 다루었죠. 자기 자신들은 남과는 다르고 매우 우수한 종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스파르타의 장군들이 해외에 나가 생전지의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난폭하고 비인간적이었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전 그리스 세계가 볼 때는 아테네라는 비교적 대명한 주인이 난폭하고 무지한 스파르타 지휘관들로 바뀐 것에 불과했지요. 스파르타인들이 자기 군대를 단련할 때 쓰던 방식은 달랐습니다. 그걸 다른 나라에 적용할 때는 더 가혹하게 굴었죠. 예를 들면은 선원들에게 철제 닻을 하루 종일 어깨에 메고 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젊은 스파르타군을 훈련하던 때도 과연 그랬을까요? 결국 자기네 식구가 아닌 사람들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자기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머지는 착취를 당하는 것입니다. 애기의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다루죠. 지나치게 탐욕스럽게 구는 바람에 스파르타는 동맹국들과 일찍 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동맹국들이 27년 동안이나 펠로폰네소스 전쟁에 나가 싸운 이유는 난폭하고 제국주의적인 스파르타가 그리스 세계를 온통 집어삼키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스파르타는 아테네 다음에 위대한 제국 세력으로 발돋움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스파르타 동맹국들에게는 이것이 큰 충격이었죠. 동맹국들은 스파르타가 구세주로 나타나서 에게해를 아테네 제국의 손아귀에서 해방시켜 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스파르타는 그렇게 보지를 않았죠. 그들은 전쟁을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기회로 봤습니다. 스파르타의 패권에 대항해서 성공한 첫 번째 도시국가는 바로 아테네였습니다. 기원전 403년 아테네인들은 피라에우스 항으로 돌아와 리산데르가 세운 30명의 독재자에 대항해 반란을 일으켜 성공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군사적인 용맹성만을 바탕으로 한 문화를 만드는 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썼습니다. 전쟁 사이에 찾아오는 평화 시기 또한 다룰 수 있어야 하니까요. 스파르타인들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일단 전쟁에 승리하면 평화는 사라지는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기원전 4세기에 한때 동맹국이었던 나라들이 채 1년도 되지 않아 스파르타에게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됐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스파르타의 치명적인 실수는 동맹국들을 안락하게 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과소평가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무리 무력이 강한 도시국가라고 해도 동맹국의 도움이 없이는 그리스 세계를 지배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한쪽 모퉁이에는 페르시아라는 몸집이 큰 고릴라가 으리렁거리고 있었죠. 스파르타는 이들 나라들을 친구로 유지하는 방법을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도리어 스파르타는 이 나라들을 모조리 다 소외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재앙을 부른 셈이죠. 얼마 안가 스파르타는 가장 충성스러운 동맹국이자 가장 큰 도시국가인 테베와 코린트의 증오심에 불을 붙이게 됩니다. 스파르타와 동맹국들 사이에는 재빨리 금이 갔고 어떤 동맹국들은 무시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큰 승리를 한 지 10년도 못 돼서 스파르타는 다시 전쟁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번에는 무적의 스파르타가 다시는 재기할 수 없을 정도로 파멸하게 되죠. 기원전 388년경 변화의 바람이 스파르타의 수도에 불어닥쳤습니다. 새로운 스파르타 제국의 비전을 옹호했던 아기스 왕이 사망했습니다. 그의 아우인 아게실라우스가 왕위를 이어받았죠. 철저한 제국주의자로서 그리스를 온전히 지배하고 싶어한 아게실라우스 왕은 어디에서나 자기 사람들을 심으면서 정부를 세워갔습니다. 그러자 다른 동맹국들과 소원해지게 되죠.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테베였어요. 테베인들은
스파르타에 대한 증오심을 불태우면서 새로운 테베를 꿈꾸게 됩니다. 테베는 오랫동안 스파르타의 강력한 동맹국이었습니다. 보이오티아라는 지역에 자리 잡고 있던 테베는 지정학적으로 펠로폰네소스 전쟁 동안에는 스파르타와 동맹국이었습니다. 스파르타는 아테네를 정복하는데 테베를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테베는 전쟁을 통해 어느새 더 강하고 부유한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방에서 발견되는 부는 무엇이든지 테베인들이 걷어갔습니다. 게다가 전쟁을 통해서 들에서 자라는 귀리가 군사력이 될 수 있다는 걸 알면서 테베는 보이오티아를 단결시킬 수 있었죠. 테베인들은 전쟁이 끝나가는 시기를 이용해 강력한 정부를 만들어갔습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동안 테베에서는 기적적인 혁명이 있었습니다. 보수적인 지방 소지주들이 민주적인 사회를 만들어냈고 모든 주민들이 거기에 참여했습니다. 민주적인 사고를 지닌 테베인들은 아테네인들과 매우 비슷했기 때문에 스파르타에겐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그 바람이 동맹국들의 시민사회로 불어닥치는 기미를 눈치챈 스파르타는 자신들의 유일한 대외 정책을 밀고 나갔습니다. 스파르타는 테베를 달래고 권력을 나눠주는 대신 상대의 약점을 찌르면서 자신의 속국으로 변화시키려고 했죠. 테베의 민주주의를 죽이고 독립성을 짓밟으려고 했습니다. 스파르타는 테베를 난폭하게 공격하면서 정부를 전복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자 반발이 일어나고 반스파르타 감정이 가라앉지 않게 되죠. 도리어 민주적인 여론만 고조됩니다. 그리고 1만 명의 장갑 보병으로 이루어진 테베군은 체력이나 전략 면에서 스파르타군 못지않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스파르타에 대해 분노하게 됩니다. 그때 테베군은 에파미논다스라는 장수의 지위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임자보다 더 위대한 장수는 아니었지만 앞으로 스파르타의 미래에 크나큰 충격을 안겨주게 됩니다. 그는 이제까지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전술을 고안해낸 위대한 장수였습니다. 아게실라우스 왕은 처음엔 두려울 게 없었고 과두 정치를 안정되게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을 하나하나 이겨나가면서 스파르타는 매우 중요한 것을 잃어가고 있었죠. 장기전에서 결국 왕은 스파르타의 자원을 고갈시키고 병력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전투에 대비해 테베 병사들을 훈련할 기회만 만들어준 셈이죠. 그는 상당한 재능을 보입니다. 군사적으로 매우 기민한 데다가 정치적인 수완도 뛰어났죠. 그러나 그는 스파르타의 기본적인 정책을 무시한 듯합니다. 그것은 같은 적과 너무 자주 싸우지 말라는 것이었죠. 자신의 전략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에파미논다스는 스파르타의 전술을 파악하고 그에 반격하는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스파르타는 테베와 너무 자주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더구나 떠오르고 있는 군대와 싸움을 벌이는 불운을 맞게 되죠. 한창 떠오르고 있는 군대는 강력하기 마련입니다. 게다가 그 군대는 아주 효과적인 전술을 갖고 나옵니다. 에파미논다스에겐 또 하나 강력한 무기인 아테네가 있었습니다. 기원전 403년 30명의 독재자를 축출한 이래로 아테네인들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함대를 재건하고 새 세대 시민군대를 훈련시키면서 더 강력한 민주주의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스파르타에 패배한 것이 아테네로서는 가장 좋은 일이었다는 것은 매우 역설적인 사실입니다. 스파르타가 수립해놓은 피비린내 나는 과두 정치 이후에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자리를 잡게 되었기 때문이지요. 아테네는 기원전 4세기 처음 유혈전쟁을 치른 10년간은 테베의 중요한 동맹국이었습니다. 테베 역시 스파르타에 대항하기 위해 아르고스 그리고 코린트와 동맹을 맺었죠. 이때 핵심은 코린트였죠. 코린트는 폴로펜노소스 동맹에서도 중심 국가였습니다. 그런 나라가 아테네, 보이에티아, 테베, 아르고스와 함께
주축국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스파르타에겐 큰 타격이었습니다. 기원전 379년에 일어난 민중봉기로 테베는 스파르타식 과두 체제를 성공적으로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테베인들이 기원전 379년 그 정권을 무너뜨리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고 이 정권은 스파르타와 싸우는 데 몰두했습니다. 그때쯤에는 스파르타를 증오하는 나라들이 많아져서 스파르타와 싸우는 데 도움을 얻을 수가 있었죠. 스파르타 측에서 전향하는 나라들이 점점 많아졌죠. 스파르타를 미워하는 데에는 제국주의적이고 패권주의적이며 또 난폭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스파르타는 자신들의 군대가 아닌 동맹국의 군대를 희생시켜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인식이 높아져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동맹국과 제휴에서 전투를 벌일 때 스파르타는 반드시 오른쪽에 서서 싸웠죠. 그러니까 우수한 군대를 오른쪽에 배치하는 적이라면 스파르타군과 마주치지 않습니다. 스파르타군은 적군 중에서 비교적 열등한 부대와 싸웠죠. 그러다 보니 건너편에 있는 적보다도 동맹국들 사이에 긴장이 자주 생겼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동맹군을 제거하고 싶을 때는 왼쪽에 배치를 하면 됐죠. 스파르타군은 그런 꾀를 잘 썼습니다. 멀리 뚝 떨어져 있고 또 가장 반제국주의적이며 여간에선 싸우지 않는 도시국가인 테베. 이런 나라가 온 사방에서 싸움을 벌이게 되었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제 전쟁은 보이오티아 지역에 있는 레우쿠트라에서 치열해집니다. 스파르타의 억압을 받기도 했고 또 스파르타에게 배웠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테베는 위대한 지도자를 만났습니다. 테베는 그 덕분에 마침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해내고 맙니다. 장갑 보병전에서 스파르타군을 보기 좋게 물리친 거죠. 기원전 371년 스파르타는 새롭게 민주주의 국가가 된 테베로 돌아왔습니다. 레우쿠트라 부근의 평원에서 스파르타군은 에파미논다스가 이끄는 300명의 정예대원과 대규모 동맹군과 마주칩니다. 테베는 스파르타군에 도전할 새로운 전술을 갖고 있었습니다. 에파미논다스가 처음으로 한 일은 왼쪽에다 최정예 부대를 배치하고 수많은 군대를 나누어 둔 것이었죠. 스파르타의 최정예 부대와 백병전을 벌이겠다는 뜻입니다. 펠로폰네소스 동맹군들은 보호하고 스파르타군을 죽이고 싶었죠. 그래서 동맹국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스파르타군과 싸우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싸우겠다. 스파르타군은 패배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섬멸됐습니다. 전장에 나간 군대의 70% 이상이 전사했죠. 스파르타가 패배한 데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연성이 부족해서 개혁을 하려는 의지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전열을 깊게 하고 특수부대를 개발하며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는 것 등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적인 열세였습니다. 스파르타군은 충분한 병력이 없었습니다. 페르시아 전쟁 때도 싸울 수 있는 장정이 9,000명밖에 없었죠. 펠로폰네소스 전쟁 때는 5,000명이었고요. 그렇게 점점 줄어들어갔습니다. 물론 남은 군대는 잘 싸웠지만은 병사의 수가 워낙 모자랐어요. 에파미논다스는 스파르타군을 거세게 밀어붙여 700명을 죽이고 나자 승리가 확실해 보였죠. 무적의 스파르타군이라는 생각을 송두리째 날려버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에파미논다스가 이것을 사태의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 봤다는 사실입니다. 레우쿠트라에서 크게 패해 사기가 뚝 떨어진 스파르타군은 다시 전열을 정비하기 위해 후퇴했습니다. 스파르타로서는 처참한 패배였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치명타가 되지 않을 수도 있었죠. 만약 사회제도의 대비책이 있었거나 좀 더 융통성이 있었다면 또 패배에 대응할 자원이 있었다면 말이죠. 그런데 스파르타엔 그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스파르타의 가장 큰 자산인 정치 사회적인 구조는 이제 큰 부담이 됐습니다. 한때 권력과 안정의 근원이었던 것이 이제는 취약성과 무력감의 근원이 된 것이죠.
기원전 362년 스파르타는 2차 만티네이아 전투에서 테베에 다시 패배했습니다. 스파르타는 옛날식 사고방식으로 똘똘 뭉쳐져 있어서 경험을 통해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계속해서 실패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레우크트라에서 실패했던 전술을 만티네이아 전 때도 똑같이 적용해서 승리할 기회를 놓쳤다는 사실입니다. 목을 쑥 빼고 있다가 누구한테 공격을 당했다면 다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다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거기서 배우는 거죠. 스파르타는 모든 계약을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보수적인 성격 때문에 항상 옛날 하던 식대로 하려는 경향이 있었죠. 스파르타는 우세하던 장갑보병 전투에서도 밀렸을 뿐 아니라 새로운 전투 형태에 맞는 융통성을 발휘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쟁은 해전으로 발전됐고 포위 공격전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런 전투는 용기나 힘보다는 다른 기술이 요구됐죠. 새로운 지식과 과학이 요구되는 겁니다. 누가 스파르타에게 당신네 물에다 독을 풀겠다, 야간 전투를 하겠다, 또는 투석기나 활이나 창을 쓰겠다고 나오면 스파르타 시스템은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전쟁은 여러 가지로 발전했지만 스파르타는 거기에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내켜하지 않는 소년들과 젊은 장정들을 무자비하게 밀어넣는 구식 전투를 계속해 나갔죠. 아마도 스파르타는 유전적으로 열등한 사람들을 속아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기원전 370년경에는 남아있는 성인 남자의 인구가 1000명에 불과했습니다. 어이없게도 용맹성 때문에 나라는 더욱 쇠퇴해 갔습니다. 비겁함이 죄악이 되는 사회제도에서 우수한 전사들이 체제 안에 남아있지 않고 무덤으로 가게 된 것이죠. 비겁함의 정의는 우리 시대와는 달랐죠. 싸우다 도망치는 게 아닙니다. 다들 죽는데 자신은 살아남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었어요. 뛰어난 병사라면 죽어야 한다는 뜻이었죠. 인구 감소는 그 뒤 반세기 동안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한 출산율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군인이 밤중에 몰래 아내를 찾아왔다 들키는 날엔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자주 만날 수도 없었고 자연히 아기를 생산할 기회가 줄어들게 됐죠. 그러자 점차 인구는 감소하게 됐습니다. 한 사회의 인구 구성이 활기차게 되려면은 고대 세계에서는 여자가 15세에서 18세 사이에 아이를 낳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전염병이 많고 유아 생존율이 낮았던 사정을 감안할 때 그것은 재앙을 부르는 처방이었죠. 엘리트 전사들의 수도 부족했지만 사회제도상 일반 사병들의 수가 더 감소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직급이 내려가기는 쉬워도 올라가기란 실제로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병사들은 자기 동료에게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거나 다른 범죄를 짓게 되면은 강등을 당할 수도 있었죠. 그리고는 재기할 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파르타는 부동 인구가 많았습니다. 스파르타인으로 태어나고 훈련까지 받았지만 시민권을 빼앗길 수가 있었으니까요. 명예가 전부인 사회에서 불명예스러운 일이 생긴다면 발붙일 곳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스파르타가 이념의 변화를 꾀하지 않고 이런 일을 방치하면서 엘리트를 충원하는 데에만 돈을 썼다는 사실은 국가로서 볼 때는 솔직히 말해서 치명적인 일이었습니다. 현실과 매우 동떨어진 국가였다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허약해진 스파르타는 역사상 처음으로 침략을 당하게 되고 자기 영토 안에서 방어를 해야만 했습니다. 가장 허약한 순간 스파르타는 가장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테베의 장수 에파미논다스는 새로운 비전을 갖고 있었죠.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지도를 새로 그리고 스파르타의 권력을 뿌리채 뽑아버리겠다는 생각이었죠. 이 테베의 장수는 스파르타의 물리력뿐만 아니라 그 우수성의 신화를 파멸시키려 했습니다. 스파르타가 재기할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였죠.
그럼 만약 농노가 해방된다면 스파르타가 전통적인 형태로는 유지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지요. 스파르타는 완전히 농노의 노동력에 의지해서 국가 전체의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스파르타는 메세니아가 없이는 1등 국가가 될 만한 자원을 전혀 갖추고 있지 못했습니다. 테베와 아테네, 코린트와 아르고스 동맹군을 등에 업고 에파미논다스는 스파르타를 멸망시킬 제1단계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기원전 369년 초 그런 메세니아에 도착해서 선언합니다. 메세니아인은 이제 농노가 아니다. 조상들처럼 자유롭고 독립적인 그리스 국가의 지위를 되찾는다. 마치 미국 남부에서 노예였던 흑인이 이튿날 갑자기 자기 나라의 어엿한 시민이 되는 것과 같은 아주 놀라운 현상이었지요. 에파미논다스와 그의 군대는 메세니아에 거의 4달이나 머물면서 농노를 해방시킵니다. 그러자 25만 명에 달하는 훈련한 농노들이 메세니아 주변에 웅장한 성벽을 쌓아 올립니다. 물론 그 메세니아인들은 자신들의 독립성과 생명을 희생시키면서 스파르타를 일으켰던 농노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위대한 스파르타의 멸망을 좌우할 막강한 위치에 놓이게 된 것이지요. 스파르타가 수세기 동안 막아왔던 일, 다시 말해서 메세니아의 독립이 실제로 일어난 겁니다. 해방된 농노들이 메세니아의 성벽을 쌓는 동안 에파미논다스는 제2단계 작전 계획을 세웁니다. 동맹군은 아르카디아 북쪽에다 핵심 전략 도시를 요새화했습니다. 그 도시는 그리스어로 거대한 도시라는 뜻의 메갈로폴리스로 불렸습니다. 스파르타의 제기를 두려워할 만한 사람들의 손으로 또 하나의 막강한 도시가 요새화됐습니다. 그들은 스파르타를 빙 둘러쌌습니다. 스파르타가 다시는 예전의 권력을 되찾을 수 없도록 온갖 수단을 다 씁니다. 그 순간부터 스파르타는 하나의 공룡이 됩니다. 에파미논다스는 이제 침략할 태세를 합니다. 그는 스파르타를 코너에 몰아넣고 7만 명의 군대도 수중에 넣고 있었습니다. 에파미논다스는 탁월한 인물이었습니다. 단지 정신적인 권위만으로 군대를 모았으니까요. 600년 만에 라코니아 계곡에다 최초의 외국군 부대를 세운 겁니다. 스파르타 여인은 600년 동안 적의 포화를 본 적이 없었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신화가 끝난 겁니다. 거기에 대응해 스파르타는 이전에 결코 하지 않던 짓을 했습니다. 부패를 거듭하면서 그리스 사회의 2등 국가로 전락하게 되죠. 역사의 물결은 스파르타에 불리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인구에서나 지정학적으로도 불리한 데다 테베에 에파미논다스와 같은 인물을 만나자 운이 다하고 말았죠. 기원전 370년 메세니아의 해방 이후 스파르타는 그리스 세계에서 누렸던 권력의 자리에 다시는 오르지 못했습니다. 스파르타의 멸망은 그 성공에서부터 나왔죠. 그들은 자신들의 영광에 취해 밀폐된 온실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공과 함께 따라오기 마련인 부패와 유혹에 면역이 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다른 도시국가들이 한창 뻗어나가는 동안 스파르타는 옛 영광의 그늘 속에 파묻혀 사는 박물관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사실 로마 시대에는 하드리아누스 같은 지도자들이 이곳에 와 이색적인 생활 풍습을 구경하던 일종의 스파르타 테마파크가 되었죠. 위대한 역사가 투키디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래 세대가 아테네를 볼 때 아마도 그들은 아테네는 실제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고 생각할 것이고 스파르타는 실제보다 훨씬 변변치 않은 나라였다고 생각할 것이다. 스파르타는 이 세상에 내세울 것도 후세에 전해줄 것도 거의 없습니다. 집들은 소박했고 신전도 허술했습니다. 일단 권력이 쇠퇴하자 스파르타는 도무지 쳐다볼 곳이 거의 없었죠. 그런가 하면은 아테네는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거기엔 전 세계가 경탄할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파르타인들은 자신의 유산을 남겼고 포화가 미쳐 가시기도 전에
아테네의 사상가들은 스파르타 사회의 고귀한 측면을 자신들의 국가에다 부활시켰습니다. 스파르타는 헌법이 있는 정부 조직과 감시와 균형을 제도화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모범을 보인 셈이죠. 많은 도시국가들이 냉혹한 내전을 겪었지만 스파르타는 그렇지 않았는데요.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알 수 없듯이 고대인들도 그 비밀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스파르타는 민주주의나 과도체제였을까요? 아니면 두 가지를 절충했을까요? 아무튼 사회를 오랫동안 지속하게 하는 어떤 힘이 있었고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전통적인 정치 이론에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스파르타는 그리스 문명의 이상으로 여겨질 수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와 제논과 플라톤의 철학이 나왔고 플라톤의 공화국도 스파르타의 정책을 바탕으로 쓰여졌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였죠. 그 뒤 2000년 동안 철학자와 정치가들은 과거 스파르타의 영광을 또다시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스파르타는 이탈리아 르네상스 기간 동안 이상적인 모델로 제시되었고 과두체제는 소위 안정이라는 이유로 베네치아의 모델로 자주 거론됐습니다. 18세기에는 특히 프랑스에서 사람들이 스파르타에 큰 호감을 갖게 됐습니다. 루소는 스파르타가 인간이 아니라 반신반인의 공화국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혁명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스파르타인들처럼 장렬하게 죽고 싶어 했습니다. 미국 독립전쟁 기간 동안 안정되고 민주적인 나라를 탄생시키려는 사람들에게 스파르타가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토머스 제퍼슨은 지역 신문에서보다 투키디데스의 역사책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운다고 말했습니다. 투키디데스는 이 급진적인 민주사회인 아테네가 어떻게 해서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패했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이 아마도 제퍼슨과 우리 헌법의 기초를 닦은 분들이 아테네보다 스파르타를 더 소중히 여긴 이유일 것입니다. 선조들은 아테네의 민주주의를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될 끔찍한 표본이라고 지적을 했어요. 중간에 귀족이란 매개체가 없었던 직접 민주주의 사회죠. 스파르타는 공익정신에 투철했고 모든 사람이 먼저 시민이 되어야 하는 훌륭한 사회였습니다. 아테네에서 파르테논 신전을 볼 때면 민주주의의 요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것은 그들의 민주주의였지 우리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20세기에 스파르타는 민주사회로 받아들여지진 않지만 개개 지도자들이 스파르타 사회의 극단적인 면에 관심을 갖게 되죠. 나치 독일은 스파르타를 이상적인 사회로 보았습니다. 스파르타식 교육이 국민교육 커리큘럼에 도입될 정도였어요. 히틀러와 그의 신복들은 스파르타를 열렬히 찬양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독일의 전사 계급을 위해 자신들의 농노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나타내기도 했죠. 어느 면에서 스파르타는 소련이나 나치 독일과 비슷합니다. 국민을 군대와 같은 집단으로 통합하면 중앙정부가 모든 사람들의 생활을 조정할 수 있게 되고 막강한 군사력을 갖게 된다는 개념이죠. 그렇지만 결국 소련이나 나치 또는 스파르타 사회의 모순은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스파르타에서 전체주의의 기원을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파르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오늘날의 사회에도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스파르타는 우리가 부르는 서구의 군대 기강을 세운 창시자였습니다. 서구 세기는 그리스와 로마, 중세와 르네상스에서 많은 것을 배웠고 그 흔적은 오늘날에도 남아 있습니다. 서구의 군대는 나라에 따라 기강이라는 것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서구의 어느 군대를 데려다가 이라크군이나 이란군과 싸움을 시켜봅시다. 그쪽은 종족을 기반으로 한 자생적인 군대인데요. 서구의 군대가 승리합니다. 수적으로 열세일 때도 그렇죠.
그것이 스파르타에서 물려받은 서구 군대의 기강이죠. 우리는 스파르타로부터 명예가 인간 생활의 중요한 요소임을 배울 수 있습니다. 개인은 명예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물질적인 것은 그것을 지탱하게 해주는 수단이죠. 하지만 인간은 반드시 이름을 남깁니다. 죽고 나면 우리 삶에 대한 이야기가 남게 되니까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국가를 위해 엄청난 대가를 치렀다는 사실 때문에 스파르타의 위대함은 퇴색하게 됩니다. 스파르타는 인간으로서 품위 있고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인간의 온갖 품성을 억눌러야만 했습니다. 그러자 과도한 잔혹성과 이기심과 편협함이 생겨나게 됐죠. 그렇게 해서 자유의 대가, 심지어는 자신들의 자유까지 희생시켜 우월성과 명예를 성취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인간의 번영에 필요한 자질을 짓밟는 만행으로 홍자될 수 있습니다. 결국 스파르타는 당연한 운명을 맞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그런 점에서 유리합니다. 역사 속의 스파르타에서 장점을 택하고 단점은 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